칼슘을 10배로 드셔도 뼈에 들어가는 건 열의 3뿐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7은 어디로 갈까요? 오줌으로 빠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문제는 빠지지 못하고 몸 안 엉뚱한 곳에 눌러앉는 칼슘이거든요. 그런데 그 7을 뼈로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밥상에 매일 딱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이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예, 다만 이걸 절대로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야기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잠깐 일어나 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엉덩이와 뒤꿈치를 벽에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뒤통수가 벽에 닿습니까? 손가락 하나가 들어간다면 오늘 영상은 어르신을 위한 겁니다. 뼈에 좋다고 다들 아시죠? 멸치가루, 다시마 육수, 그리고 약국에서 사온 칼슘 알약. 이 세 가지가 어떤 조건에서는 뼈가 아니라 신장과 혈관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부러지는 건 뼈지만 먼저 막히는 건 혈관이에요. 뼈가 부러지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10년 동안 혈관은 조용히 딱딱해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뼈 튼튼하라고 드셨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것 3가지. 이어서 칼슘을 진짜 뼈로 데려다 주는 것 3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벽 하나로 내 뼈 상태를 재는 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어요. 그 전에 딱 2가지만 머리에 넣어 두세요. 칼슘은 짐이에요. 짐은 혼자 못 움직이죠. 짐꾼이 둘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타민 D, 창자에서 피 속으로 짐을 들여오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비타민 K2, 피 속의 짐을 뼈라는 창고까지 안내하는 사람이고요. 들여오는 사람이 없으면 짐이 문 앞에서 돌아가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짐이 길바닥에, 그러니까 혈관 벽에 쌓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칼슘 폭탄이라고 불리는 음식치고 칼슘 혼자 오는 음식은 없어요. 꼭 동승자가 따라옵니다. 소금이 따라오고 인이 따라오고 칼륨이, 요오드가 따라와요. 신장과 갑상선이 튼튼하면 이 동승자들은 제 발로 내리죠.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동승자들이 안 내리고 몸에 눌러 앉습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전부 이어집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짐꾼 2, 동승자 4. 이것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옛날 어머니 밥상에 멸치볶음 없는 날이 있었나요? 이가 성취하는 요즘은 멸치를 볶아 가루로 내서 밥에 뿌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영상에서는 이걸 두고 우유 한 잔에 10배라고까지 하던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멸치는 뼈째 먹으니까 칼슘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머리와 내장을 떼지 않고 통째로 갈아서 끼니마다 2~3 숟가락씩, 거기에 간장과 물엿으로 졸인 멸치볶음까지 곁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동승자 때문입니다. 마른 멸치는 바닷물에 삶아 말린 거예요. 짠맛이 살 속에 배어 있죠. 그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은 소금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나갈 때 혼자 나가질 않아요. 칼슘을 붙잡고 같이 나갑니다. 밑 빠진 양동이에 물을 붓는 셈이에요. 위에서는 멸치가루로 칼슘을 붓고 아래서는 소금이 구멍을 내서 칼슘이 오줌으로 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생선뼈에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많거든요. 그리고 머리와 내장에는 퓨린이라는 게 몰려 있고요. 신장이 젊을 때는 인도 퓨린도 척척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신장 힘이 절반쯤 떨어지면 인이 피 속에 남아서 도리어 뼈에서 칼슘을 빼내고 그 칼슘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퓨린은 요산이 되어서 엄지발가락 마디에 쌓이고요. 인이 피 속에 오래 남으면 이상한 데서 신호가 와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약을 발라도 그대로고요. 피부병인 줄 알고 피부과를 다니시는데 사실은 신장이 인을 못 내보내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늠이 되시게 말씀드리면요.
멸치볶음 한 접시에 든 소금이 어르신 하루치 소금의 절반이 넘습니다. 거기에 멸치가루까지 뿌리면 반찬 하나로 하루치를 넘겨요. 요즘은 시장에서 아예 갈아 놓은 멸치가루를 파시죠. 편해서 좋은데 봉지 뒷면을 한번 보세요. 머리째, 내장째 통으로 간 게 대부분이에요. 그 쓴맛 나는 부분에 퓨린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국에 넣고 찌개에 넣고 밥에도 뿌리면 본인은 조금씩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루에 서너 숟가락은 금방 넘어갑니다. 짜다는 느낌이 안 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몸이 먼저 말을 합니다. 저녁이면 발등이 부어서 양말 자국이 안 없어지고요. 밤에 오줌 누러 두세 번 깨고요. 혈압약을 먹는데도 아침 혈압이 자꾸 올라가죠. 어느 날 새벽에 엄지발가락이 불덩이처럼 아픕니다. 이게 다 동승자들이 안 내리고 눌러 앉았다는 신호예요. 그럼 멸치를 끊어야 하느냐? 아니에요. 먹는 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머리와 내장은 꼭 떼세요. 그리고 떼어낸 멸치를 미지근한 물에 10분쯤 담갔다가 그 물은 버리세요. 소금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른 팬에 볶아서 갈고요. 하루에 한 숟가락 그 이상은 넘기지 마세요. 졸일 때는 간장과 물엿을 빼고 그냥 볶아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멸치가루를 뿌리면서 짠 걸 줄이겠다고 저나트륨 소금을 쓰는 것. 저나트륨 소금은 소금 대신 염화칼륨이 들어가요. 신장이 약한 분한테 칼륨은 소금보다 더 위험한 동승자거든요. 심장 박동을 흔듭니다. 멸치가루와 저나트륨, 소금, 이 둘은 같은 밥상에 올리지 마세요. 혈압약 중에도 칼륨을 몸에 남기는 종류가 있어서 그런 약을 드시는 분은 저나트륨 소금 하나만으로도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싶으시면 소금을 바꾸지 마시고 양을 줄이세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는 음식이 아니에요. 약국 진열대에 있는 겁니다. 칼슘 알약이요.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칼슘제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골감소증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해 주셨다면 그건 드셔야죠. 문제는 겹치기예요. 아침에 알약 2알, 거기에 칼슘 넣은 두유 한 잔, 저녁엔 치즈, 자기 전에 우유. 뼈에 좋다니까 다 더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혈압약, 그 중에서도 소변을 빼는 이뇨제 계통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짐꾼 이야기 기억나시죠?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짐이 조금씩 들어와요. 밥 먹는 동안 천천히요. 그런데 알약은 트럭이 짐을 한꺼번에 부려놓는 거예요. 짐 받을 사람,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짐은 창자를 그냥 지나가고요. 받았다 해도 안내할 사람, K2가 없으면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길바닥에 쌓입니다. 그 길바닥이 혈관벽이고 신장 속 가는 관이에요. 알약 하나 먹고 몸이 여러 시간 동안 저 칼슘 어디에 두지 하고 헤매는 겁니다. 혈관벽에 칼슘이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호스가 쇠파이프로 변하는 거예요. 젊을 때 혈관은 심장이 펌프질할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압력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칼슘이 앉은 혈관은 못 늘어나요. 그래서 위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아래 혈압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혈압약을 늘려도 잘 안 잡히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이 많아요. 여기에 이뇨제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이뇨제 중에 어떤 종류는 신장에서 칼슘이 오줌으로 나가는 문을 닫아버려요. 원래는 남는 칼슘이 그 문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문이 닫혔으니 피 속 칼슘이 점점 올라갑니다. 들어오는 건 많고 나가는 문은 닫힌 거죠. 피 속에 칼슘이 넘치면 몸이 이런 말을 해요. 자꾸 목이 마르고요. 물을 마시니 오줌이 잦아지고요. 변비가 생기죠.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머리가 멍해서 방금 한 말을 또 물어봅니다. 다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죠. 그래서 놓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 올해 71살이세요. 5년 전에 골감소증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칼슘 알약을 하루 2알씩 드셨습니다. 아침엔
칼슘 두유, 저녁엔 치즈 한 장. 혈압약은 그보다 앞서 8년째 드시고 계셨고요. 그중 하나가 이뇨제였다는 걸 본인은 모르셨죠? 작년 봄부터 목이 자꾸 마르셨어요. 물을 한 주전자씩 드시고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 가시고 변비가 심해서 동네 의원에서 변비약을 받아오셨습니다. 의원에서는 나이 드시면 다 그렇다고 했고요. 그걸 이상하게 본 건 서울에서 내려온 딸이었어요. 딸이 그랬답니다. 엄마, 물을 왜 하루에 그렇게 자꾸 드세요? 옛날엔 안 그러셨잖아요. 그 한마디에 큰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더니 피 속 칼슘이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져 있었고 신장에 작은 돌까지 보였습니다. 의사가 칼슘제를 줄이고 비타민 D 수치를 재고 혈압약을 다른 종류로 바꿔줬어요. 칼슘은 두부와 나물로 드시라고 하셨고요. 석 달 뒤에 갈증이 사라졌고 신장 수치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변비약만 늘리다가 신장의 돌이 더 커졌을 거예요. 이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있나요? 없어요. 의사가 시킨 대로 칼슘을 챙기셨을 뿐이에요. 다만 아무도 이뇨제와 칼슘이 부딪힌다는 말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칼슘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드시는 약봉지를 들고 의사한테 이뇨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드시게 되더라도 한 번에 반알, 그것도 식사 직후예요.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서 빈속엔 알약이 녹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칼슘은 되도록 밥상에서 채우세요. 그리고 알약을 커피와 같이 넘기시는 분들 계신데 커피 속 성분이 칼슘을 붙잡고 같이 오줌으로 나가요. 알약은 물로, 커피는 1시간 뒤에요. 골밀도 검사 한번 받고 그날부터 약국에서 제일 큰 통을 사오시는 분이 많으신데 통이 크다고 뼈가 빨리 차는 게 아닙니다. 몸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절대로 안 되는 건 이겁니다. 이뇨제를 드시면서 알약에 칼슘 두유에 우유까지 스스로 겹쳐 드시는 것. 뼈 지키려다 신장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미역국이거든요. 생일날 미역국, 아기 낳고 미역국. 우리한테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미역에 칼슘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에서는 조상들이 드시던 거니까 매일 드시라고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매일, 그것도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내서 거기에 갑상선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바다에서 온 동승자 요오드 때문이에요. 요오드는 갑상선을 켜는 라이터 같은 거예요. 불씨 하나면 충분하죠. 그런데 라이터 밸브를 종일 열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탑니다. 갑상선이 너무 세게 돌면 몸이 뼈를 쌓는 속도보다 헐어내는 속도가 빨라져요. 칼슘 먹겠다고 미역국을 매일 드셨는데 정작 뼈는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죠.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도 세계에서 요오드를 가장 많이 먹는 축에 듭니다. 김, 미역, 다시마, 육수, 젓갈. 국 끓일 때 다시마 넣으시고 반찬으로 김 드시고 김치에는 젓갈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 미역국까지 하루에 요오드가 4갈래로 들어오는 셈이죠. 이미 넘치는데 매일 한 그릇을 더 얻는 거예요. 다시마 한 조각을 진하게 우린 육수 한 그릇이면 며칠치 요오드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칼륨도 아주 많아요. 말린 미역 한 줌이 바나나 몇 개 몫이에요. 신장이 튼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은 그 칼륨이 안 빠져나가서 심장 박동을 흔들어요.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드시는 분은 요오드를 많이 드시면 약이 제대로 안 듣거나 반대로 너무 세게 들어요. 매일 미역국에 다시마 육수면 약 용량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왜 수치가 안 잡히지 하고 병원만 자주 가게 됩니다. 밥상이 원인인 줄은 모르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손이 가늘게 떨리죠. 밥은 잘 먹는데 살이 빠지고요. 남들은 안 더운데 혼자 땀이 나요. 이런 분이 미역국을 매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조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미역국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넉넉해요. 마른 미역은 물에 불린 뒤 그 불린 물을 꼭 버리세요. 요오드도 칼륨도 물에 녹아 나오거든요. 다시마 육수는 다시마를 끓는 물에 10분만 담갔다가 건지세요. 오래 우릴수록 짙어집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불린 미역을 한번 데쳐서 물을 버리고 국을 끓이시고요. 미역줄기 볶음 좋아하시죠? 그건 이미 소금에 절여 나오는 거라 물에 여러 번 데꾸고 담가서 짠맛을 빼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마 대신 국물 낼 때는 무와 표고버섯, 양파 껍질을 넣어보세요. 요오드 없이도 시원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미역 불린 물이나 다시마 우린 물을 버리기 아깝다고 마시는 것. 그 물에 동승자가 다 들어있어요. 버리라고 있는 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허리도 안 아프고 넘어진 적도 없는데 그게 뼈의 무서운 점이에요. 뼈는 아프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속이 비어가도 아무 말이 없어요. 집 기둥이 흰개미한테 파먹혀도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문턱에 걸려 살짝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나가는 거죠. 그때 처음 압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어르신 중에 절반 가까이가 1년 안에 걷는 힘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뼈 때문이 아니에요.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빠지고 폐에 물이 고이고 욕창이 생기고 그렇게 다른 병이 줄줄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뼈는 부러지기 전에 봐야 합니다. 부러진 뒤에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살펴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벽에서 보시라고 한 것, 그게 하나고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줄자 하나, 손가락 두 개면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약속드린 것부터 풀어야죠. 칼슘을 뼈까지 데려다주는 세 가지. 그리고 그중 매일 한 숟가락이면 되는 그것. 어떤 분들은 절대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되는 그것. 지금부터 갑니다. 장에 가시면 푸른 잎채소가 한 무더기로 쌓여 있죠. 시금치 옆에 케일, 그 옆에 청경채. 다 비슷해 보이는데 뼈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채소예요. 시금치는 칼슘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시금치 칼슘은 열의 9이 뼈에 못 갑니다. 왜냐고요? 시금치 속에 수산이라는 성분이 칼슘의 자물쇠를 채워버리거든요. 자물쇠가 채워진 칼슘은 창자를 그냥 통과해요. 종이 위에서만 칼슘 폭탄인 거죠. 반대로 케일, 청경채, 브로콜리 같은 배추 집안 채소는 그 자물쇠가 거의 없어요. 먹은 칼슘의 절반 가까이가 진짜로 몸에 들어옵니다. 같은 한 접시를 먹어도 뼈에 도착하는 칼슘은 케일이 시금치의 10배쯤 되는 거예요. 우유보다 흡수가 나은 채소가 바로 이 집안입니다. 값도 싸요. 청경채는 봄, 가을에 한 단에 몇천 원이고 브로콜리는 사철 나옵니다. 브로콜리 줄기 버리시죠? 줄기에도 칼슘이 그대로 있어요. 껍질만 벗겨서 같이 데치세요. 드시는 법은 간단해요. 끓는 물에 30초, 딱 색이 진해질 때까지만 데치세요. 오래 삶으면 좋은 게 물로 빠져나가요. 건져서 물기를 짜고 참기름 조금, 깨 조금 넣어 무치면 이 약한 분도 편하게 드십니다. 아침 저녁 한 접시씩이면 충분하고요. 매일 데치기 번거로우시면 한 번에 한 단을 데쳐서 물기를 짜고 한 줌씩 뭉쳐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먹을 때 꺼내서 참기름에 무치면 1분이면 됩니다. 일주일치를 한 번에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요즘 녹즙기로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시금치를 갈면 그 자물쇠 성분이 통째로 농축돼서 신장의 돌을 만들어요. 채소는 씹어서 데쳐서 드세요. 그리고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 K가 아주 많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심장판막 수술을 하셨거나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이라는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다릅니다. 이 채소 양이 갑자기 늘면 약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런 분은 매일 먹는 양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마시고 바꾸시려면 꼭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음식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두부는 부드러운 게 좋을까요? 단단한 게 좋을까요? 이가 약하니까 연두부 고르시는 분 많으시죠? 뼈 생각하시면 답이 반대예요. 두부는 콩물을 굳혀서 만들잖아요. 굳힐 때 넣는 응고제에 칼슘이 들어가요. 단단하게 눌러 짠 두부일수록 물이 빠지고 칼슘이 남습니다. 같은 한 모여도 단단한 두부가 연두부보다 칼슘이 2배 넘게 들어있어요. 뒷면 응고제 자리에 황산칼슘이라고 적혀 있으면 더 좋고요. 두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콩 갈아 만든 두유에는 칼슘이 별로 없어요. 칼슘 첨가라고 쓰인 걸 고르시고 마시기 전에 꼭 흔드세요. 첨가한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안 흔들면 마지막 한 모금에 칼슘이 다 몰려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두부 옆에 하나 더 올리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뼈째 먹는 생선 통조림이에요. 정어리, 꽁치, 고등어 통조림이요. 멸치가 단단해서 이가 안 받으시죠? 통조림은 쪄서 만들기 때문에 뼈가 손으로 눌러도 부서질 만큼 물러요.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르실 때는 기름에 담근 것보다 물이나 소금물에 담근 걸 고르세요. 기름 든 건 열량이 너무 높고 어차피 국물은 버릴 거니까요. 반 캔이면 우유 한 잔 몫에 칼슘이 뼈째로 들어와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동승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제가 오늘 한 말이 다 헛말이 되죠. 통조림에는 소금과 인이 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캔을 따서 국물은 다 따라 버리시고 살을 체에 받쳐 수돗물로 2번 헹구세요. 동승자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절반 가까이 빠져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께 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려도 좋고요. 자, 그럼 두부를 어떻게 드시면 칼슘이 뼈로 더 잘 가느냐? 아까 그 데친 청경채나 케일과 같이 드세요. 두부 속 칼슘과 채소 속 비타민 K가 한 상에 오르는 거예요. 짐과 안내자가 같이 오는 셈이죠. 두부 반 모에 나물 한 접시. 이게 어르신 한 끼 뼈 밥상이에요.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할 건 이거예요. 신장이 약하신 분이 통조림 국물째로 드시는 것. 그 국물에 인과 소금이 다 녹아 있어요. 국물은 무조건 버리세요. 이제 약속한 그것을 말씀드릴 차례예요. 매일 한 숟가락 청국장입니다. 어느 영상에서는 청국장이 삭혀져서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던데 사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삶은 콩에는 거의 없다가 청국장으로 띄우는 동안에 새로 생기는 게 있거든요. 비타민 K2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짐꾼, 피 속 칼슘을 뼈까지 안내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멸치도 먹고 두부도 먹고 나물도 먹어서 칼슘이 피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내자가 없으면 그 칼슘이 뼈로 갈지 혈관 벽으로 갈지 몰라요. K2는 뼈 쪽 문을 열고 혈관 쪽 문을 닫습니다. 칼슘이 갈 길을 정해주는 교통경찰인 셈이죠. 이게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절반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국으로 끓이셔도 되고 그냥 따뜻한 밥에 얹어서 드셔도 돼요. 다만 된장까지 풀어서 짜게 끓이지는 마세요. 청국장 자체로 간이 되니까요.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은 요즘 냉동으로 나오는 냄새 줄인 청국장도 괜찮고 마트에서 파는 나토도 같은 콩을 같은 방식으로 띄운 거라 K2가 넉넉해요. 어느 쪽이든 하루 한 숟가락. 이게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실 거라면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이 있느냐? 전북 정읍의 최영달 어르신 이야기예요. 68, 3년 전에
심장 판막 수술을 하시고 와파린을 드시고 계셨어요. 피가 굳는 정도를 재는 검사도 꼬박꼬박 잘 나왔고요. 와파린은 참 까다로운 약이에요. 조금만 세게 들으면 코피가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조금만 약하게 들으면 핏덩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면서 용량을 맞춥니다. 그 균형을 흔드는 게 바로 비타민 K예요. 그런데 아내분이 어느 영상을 보고 뼈에 좋다고 매일 청국장에 케일 나무를 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이었죠. 몇 주 지나서 어르신 왼쪽 종아리가 붓고 뜨끈해졌어요. 걸으면 당기고요. 본인은 요즘 많이 걸어서 쥐가 났나 하고 파스를 붙였습니다. 그걸 본 며느리가 그랬어요. 아버님, 종아리가 왜 한쪽만 부었어요?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날 병원에 갔더니 와파린 효과가 뚝 떨어져 있었고 종아리 핏줄에 피가 굳어 있었어요. 청국장과 케일의 비타민 K가 약을 막은 거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잡아서 약을 조절하고 몇 주 만에 가라앉으셨고요.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중요해요. 청국장을 끊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얼마나 드실지를 정해서 그 양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약 용량을 거기에 맞추면 되니까요. 어르신 몸이 놀라는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할 것.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내일부터 청국장을 매일 드시는 것. 반대로 갑자기 끊는 것도 안 됩니다. 먼저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순서예요. 댓글로 자주 오는 질문 3가지만 짚고 갈게요. 우유를 하루 6잔은 마셔야 한다던데 진짜예요? 아니요. 어느 영상에서 그렇게 말하던데 과하게 잡은 숫자예요. 어르신 하루 칼슘은 우유로 치면 3잔, 많아야 4잔이면 됩니다. 그것도 두부와 나물과 생선으로 채우면 우유는 1잔이면 충분하고요. 우유 마시면 배가 부글거리는 분은 우유를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요구르트나 치즈는 이미 삭혀져 있어서 배를 괴롭히는 성분이 거의 빠졌거든요. 배는 편하고 칼슘은 그대로예요. 요즘은 그 성분을 뺀 우유도 나와요. 락토프리라고 적힌 거요. 그걸로 바꾸시면 배앓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몬이나 토마토를 곁들이면 칼슘 흡수가 좋아진다던데요. 그건 철분 이야기예요. 신맛에 비타민C가 도와주는 건 철이지 칼슘이 아니거든요. 칼슘한테 필요한 건 두짐꾼, 비타민 D와 K2예요. D는 햇볕을 하루 15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고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도 있어요. 다만 겨울에는 햇볕만으로는 모자라는 분이 많아서 피검사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미가 뼈에 좋다는 말도 있던데요. 현미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게 있어서 칼슘 흡수를 오히려 막아요. 현미 드시려면 하룻밤 물에 불렸다가 그 물 버리고 지으세요. 그러면 많이 빠집니다. 검은 깨도 한마디 할게요. 검은 깨를 갈아서 뿌리면 뼈에 좋다고들 하시죠. 칼슘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깨에도 시금치처럼 자물쇠 성분이 있어서 갈아도 열에 한둘밖에 안 들어옵니다. 고소하고 좋은 기름이 있으니 드시되 칼슘은 그걸로 채운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간다던데 맞나요?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반대로 봅니다. 뼈는 근육이 잡아당겨줘야 단단해져요. 근육이 빠지면 뼈도 같이 빠지고요. 그 근육을 만드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은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생선이나 고기, 달걀 하나, 두부 반 모 정도의 단백질을 꼭 드셔야 합니다. 다만 신장 수치가 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으신 분은 예외예요. 그분은 의사가 정해주는 양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세 끼에 나눠 드세요. 저녁에 고기 한 근 드시고 아침, 점심 굶는 것보다 끼니마다 손바닥 하나씩이 근육한테는 훨씬 나아요. 근육은 한 번에 많이 받아 두질 못하거든요. 자, 이제 집에서 뼈를 재는 법이에요. 3가지입니다. 아까 벽에서 보셨죠? 등과 엉덩이와 뒤꿈치를 벽에 붙이고
섰을 때 뒤통수와 벽 사이에 손가락이 하나 이상 들어가면 등뼈가 앞으로 굽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척추뼈가 조금씩 내려앉으면 등이 굽거든요. 두 번째는 키예요. 젊을 때, 그러니까 30살 무렵 키를 기억하시죠? 지금 키를 재서 그때보다 4cm 넘게 줄었다면 척추 어딘가가 이미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등록증 만들 때 키와 지금 키를 비교해 보세요. 집에서 재는 법은 간단해요. 벽에 기대 서서 책 한 권을 머리 위에 수평으로 얹고 벽에 연필로 표시한 다음 바닥부터 줄자로 재면 됩니다. 아침에 재세요. 저녁엔 누구나 조금 줄거든요. 세 번째는 손가락 두 개예요.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맨 아래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에 손가락이 두 개 이상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손가락 하나밖에 안 들어가면 척추가 주저앉아서 그 사이가 좁아진 거예요. 요즘 옷이 이상하게 안 맞는다. 허리띠는 그대로인데 배가 나온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살이 찐 게 아니라 척추가 내려앉아서 배가 밀려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같은 신호예요. 이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에 가서 이 검사들을 받으세요. 골밀도 검사,